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입니다. 자, 여러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전공자가 뭘까요? 어문학부 전공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 신청으로 문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문송이 뭔지 아시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하고 실무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하에서 취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직무 중심 채용이 다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취업에 많이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채용 정보는 안내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그 전공도 다 틀리고요. 그리고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어문학부 전공자들 특징이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어문학부 전공자들을 이제 쭉 모아놨어요. 그죠? 어느 대학을 가든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모아놓은 단체에 가면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무기가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는지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영어 영문학 전공자, 중어 중문학, 그리고 1어 1문,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동부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대학교에서 중어 중문학, 중국어 전공이라든지 그리고 1어 1문, 일본어 전공자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이게 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취업의 접근 방법을 찾아내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심층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6편입니다. 6편. 우리 직무별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 6편 어문학부 전공자들의 취업 접근 방법 그리고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특징적으로 어학에 대해서는 남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어학에 대해서는 본인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학 전공자들,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당연히 해외 쪽으로 진출할 때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서 어학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직무의 어떠한 정보나 지식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같은 이런 역량 그리고 정말 이 직무가 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직무 역량들이 부족하다는 게 단점으로 만들어지고요.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 연수를 다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설계를 잘 한다면 이 청년 취업 절벽인 시대에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좀 비유니크한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서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저 역시나 믿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방송, 한국직업방송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의 어떠한 해외 진출이라든지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제가 사례 안내를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취업에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한국직업방송에 조금 귀를 기울여셔서 좀 방송을 찾아보신다면 여러분들 역시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려요. 저 사람이 로또 당첨됐다고 나 역시나 로또 당첨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신 분들은요, 성공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어요. 그 DNA는요, 태어나면서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많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남들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그걸 내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벤치마킹 하자는 거예요. 벤치마킹. 벤치마킹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 사람이 성공했던 포인트, 이 사람의 성공 DNA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나한테 맞는 걸로 설계를 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청년들이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안산시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청년 취업 박람회에 제가 글로벌 진출이라는 주제로 해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안산과 시흥시 소재의 우리 청년들 250명 정도가 그 대강당에 안산의 올림픽 기념관에 그 큰 강당에 오셨는데요. 제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남겼어요. 여러분,
2017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악화, 그리고 기업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2017년도부터 향후 3년간 청년 취업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취업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도전을 하더라도 취업에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높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넘쳐난다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해오고 계세요. 잘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잘 안 돼요. 뭐 이력서를 100통, 200통 썼는데 참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본인들이 방향성 설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 취업 절벽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지만 가장 어려운 청년들이 누구냐면 어문학부 전공이에요. 작년도 2016년도 12월 달에 춘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취업진로 전문가들 약 22명이 워크숍이 한 번 있었어요. 예, 물론 뭐 저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뭐 해외 취업 전문가로서는 뭐 제밖에 없었습니다만 그 22명의 대한민국의 취업진로 전문가들 이분들은 이미 저희 한국직업방송에 출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전국 대학과 교육기관에 이미 뭐 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취업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 뭐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전문가분들이 22명이 한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모이셔서 저희가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 어떤 결과 분석을 하면서 과연 취업이 가장 안 된 전공자가 어떤 전공일까라고 했었는데 모두 다 그 22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문학부요, 문성요 이랬어요. 근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요, 정말 재밌는 건요. 뚜껑을 딱 열었어요.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끝나고 2016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청년들 중에서 어떤 전공이 가장 취업이 안 됐을까라고 봤는데 저희 다 문성이라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문계열 전공자들,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어학에 포인트를 두는 거지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정보와 어떤 지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이미 직무 중심 채용입니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어빌리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직무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당연히 약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어문학부 전공자분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막상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가장 취업이 안 된 전공자가 상경계열이에요. 상경계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어문학부 아니에요? 상경계열은 그래도 경영학 전공이고 하면 뭐 취업 잘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문학부 전공자들은요. 이미 본인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나 본인이 스스로가 취업하기에 나는 경쟁력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선배들한테 주워들은 얘기들, 주변에서 주워들은 얘기를 쭉 들어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다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격증까지 취득해놓은 친구들도 많고요.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취업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우리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느껴서 많은 부전공과 복수전공, 연계전공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참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문학부 전공자들의 7, 80%가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어떤 전공을 하는 줄 아십니까? 경영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제통상학을 하세요. 국제통상학. 국제통상학이나 국제물류학. 왜냐하면 나는 이미 어학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 해외를 다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여러분들 커리어 분석에 맞을까요? 본인들의 역량이랑 맞아 들어갈까요? 선배들이 야 국제통상학 하면 네가 나중에 무역회사나 물류회사 아니면 무역물류 구매자재 직무로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국제통상학이나 이런 것들을 부전공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늘 이렇게 질문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TCO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물류산업에서 SCM과 SRM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OTRQ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무역 물류 직무 분야는 제가 저희 성공취업 X파일을 통해서 구매 자재, 무역 물류 유통 직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무역 물류 직무 분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역 물류 산업 시장에 필요한 이 전문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3PL 산업으로 갈 것인지 4PL 산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직업군과 직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그냥 무조건 무역회사 간대요. 왜? 어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학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취업 전략을 어떻게 잡는지, 내 취업 접근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까지도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신문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묻지마 취업, 묻지마 취업. 네, 빠른 퇴직으로 이어져서 우리 청년 취업난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게 신문 기사로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저희 한국직업방송에서 한번 출연했던 친구인데요. 제가 그 경남에 있는 울산대학교에서 제가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약 3개월 동안 외국계 기업과 해외 기업 취업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규 과정에 수업을 했던 강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강의에 제 강의에 참가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결론은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처음 만났던 금년도 이제 6월, 7월이었죠. 예. 7월 한 7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여름방학이 시작했던 스타트 했을 때인데 그때 딱 만났을 때 이 친구가 항공우주공학이었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울산에 있어요. 본사는 인도에 있고요. 울산에 있는 인도계 외국계 회사입니다. 로벨리스 코리아라는 회사에 그 설비 엔지니어 직무 분야로 채용 설명회에 참가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력서, 자소서, 레주메, 커버레터를 지원한다고 저한테 멘토링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력서를 이렇게 받아봤어요. 이메일로. 이제 영문 이력서, 영문 자소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메일을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 안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보내달라고 한 몇 번을 요청을 하고 이 청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이 청년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내 미래 직업군과 진로 직무 방향성을 설계를 해서 이번에 인도계 스테인리스 기업인 로벨리스 코리아에 지원을 하는 건지 설비 엔지니어 직무로 지원을 하는 건지 혹은 내가 지금 지금 4학년이고 발등에 불 떨어져 있으니 자꾸 부모님 눈치도 보이니까 빨리 어디든지 취업하려고 지원한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후자였습니다. 취업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당연히 이력서, 자소서 보면 여러분 느껴집니다. 이건 저희처럼 취업 전문가들도 느끼지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요. 도대체 몇 명을 상대를 하겠습니까? 딱 보면 아세요. 딱 보면 아세요. 이력서, 자소서 보니까 그래요. 결국 이 친구는 면접에서 1차 전형에는 합격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친구가 바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 해외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즉, 취업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가서 돈도 버셔야 되고 심지어 결혼도 하셔야 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저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빨리 찾아서 그쪽에 어떠한 전문 분야를 살려야 돼요. 그 전문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내 미래 직업군도 설계를 해야 되고 직무 진로 방향성도 설계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 뭐가 만들어지죠? 묻지마 취업이에요. 묻지마. 그냥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채용 공고만 나오면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쭉 지원해놓고 어디든지 한 군데만 걸리면 오케이, 난 취업됐어. 근데 막상 갔는데 내 적성이랑 내 역량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느냐. 그러니 뭐가 되죠? 퇴사하는 거예요. 중도 퇴사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기업에서는요. 벌써 손실이에요. 회사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자꾸 가면 갈수록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채용이 들어가더라도 보는 포인트가 많아지죠. 과거에는 스펙 9종 세트에서 지금의 핵심 키워드 8종 세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7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성공취업 엑스파일을 통해서 국내 취업 트렌드까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애를 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금년도에 서울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아마 진짜 저도 서울대학교 제가 연대 고대까지는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 서울대 강의는 저도 처음 들어가 봤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해외 취업 특강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아니 무슨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취업에 고민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90년대 이전의 대학생들은 대학에 입학을 하면 취업에 고민을 안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 우리 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을 많이 땡겨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취업에 고민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어떤 국가적인 부분, 어떤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취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지만 지금의 우리 청년들, 지금의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뭐죠? 취업에 이제 포커스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들, 지금 10대, 20대들 어떻게 보면 저희처럼 90년대 학번들하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성공 취업을 하시고 한 직업군에서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묻지마 취업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좀 설계를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 이 방송에 이 그 뉴스 기사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계 어문학부 전공을 했는데 IT 기업으로 갔어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물음표 딱 나오죠, 여러분. 어문학부 전공자가 IT 기업에 왜 가요? 정말 내가 IT를 하고 싶어서? 글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잡아냅니다.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공취업 X파일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안내를 해드렸던 건데, 자, 전공별로요. 이런 청년들이 이제 전공별로 해외를 많이 가려고 하세요. 그래서 전공별로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어떤 그 결과 조사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전공자들이 있는데 해외 취업을 가장 가고 싶은 전공자들이 1위가 바로 예체능 계열입니다. 뭐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당연히 말씀드렸죠. 뭐 요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내 몸값이 올라가는 직업군입니다. 2위가 바로 상경 계열입니다. 상경 계열은 뭐라 그랬죠? 배우는 범위는 넓어요. 근데 이 깊이가 자꾸 낮다 보니까 내 미래 직업군과 진로 직무 방향성을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나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우리 뭐 국내에서도 금턴이라고 합니다. 인턴도 해외에서 인턴과 취업을 통해서 약 한 1, 2년 정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어문학부 전공자들입니다.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어학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로 접근하겠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문학부 전공자들을 멘토링을 하면 이런 건 좋아요. 스스로 의지나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에서 저희 성공취업 X파일에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외를 가실 때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내 의지나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다시 이 의지나 열정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학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공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과연 어문학부 전공지 어떤 전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 있죠. 가장 크죠. 자, 여기서 포인트. 영어 영문학 전공자가 신의 한 수입니다. 영어 영문학 전공자가 미국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다른 국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미국만 갑니다. 미국에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미국 이민국과 미국 국무부, 즉 우리가 보통 USCIS와 USIA에서는 미국에 취업을 지원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전공을 봅니다.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이밸류에이팅을 해요. 근데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은 영어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에서 미국에서 취업을 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J 비자나 그다음에 H 비자 발행 제한 규정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신의 한 수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저희 성공취업 X파일에 미국 편에서, 집중 분석 편에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문학부 전공자들 잊지 마세요.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은 미국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비자가 나옵니다. 아무리 기업에서 우리 본인을 채용하면 뭐 하겠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미국 이민국에서 비자가 안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중어 중문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북아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중국어 전공자와 일본어 학과가 막 대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어 전공자들은 당연히 중국어로 취업해야겠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위원회, 우리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K무브에서 선정한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에 안타깝게도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중국 정식 취업 비자인 Z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들이 M 비자를 받아서, M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무 비자라고 하는데요. M 비자를 받는데 대한민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 M 비자까지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중어 중문 전공자들이 또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또 신의 한 수 들어갑니다. 중어 중문 전공자, 즉 중국어 전공자들은 중국어 자신 있어요. HSK 한 5급 정도면 땡큐. 보통 중어 중문 전공자들 4년제 다니시는 분들 HSK 5급 정도는 기본으로 하시는 거 맞죠? 맞다고 제가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HSK 5급 정도 되고 영어를 조금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내면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혹은 대만 쪽으로도 취업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중어 중문은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 어떤 전공자가 있냐면 일본어 전공자가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인원이 이제 정부 지원 통해서 가는 거예요. 지원금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인원이 4,811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본에 취업했는 인원이 1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1,103명이 일본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다 일본어 전공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일본어 전공은 전공자들도 있고 어문학부 전공자들도 있고 그리고 IT나 엔지니어 전공자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취업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일본은 IT 직무 분야나 엔지니어 직무 분야로 취업을 하시고 일본은 이미 일본 국가에 아웃소싱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IT나 엔지니어에 기술계 아웃소싱 기업으로 접근을 하시고 A, B, C, D, E 등급 중에서 A, B 등급으로 접근을 하시면 급여라든지 복지 환경, 기숙사, 뭐 숙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일본은 이제 인력 부족난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문화가 비슷한 우리 가까운 한국의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세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해외 취업 전문가로서 제가 일본 취업을 추천해 드리는데 우리 많은 청년들한테 일본 한번 접근해 보라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일본어 전공자들을 뽑았어요. 일본어 전공자들은 다 일본 취업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일본어 전공자들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문제는 IT나 엔지니어에 관련된 기술력이 부족한 거예요. 언어는 되는데 또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안 돼서 저희가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자나 응용 소프트웨어 학과라든지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뭐 이런 어떤 신소재 공학과와 같은 이공계열 전공자들을 채용을 했어요. 네, 뽑아왔어요. 뽑았는데 또 문제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전공자들도 일본 취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 잘하시고 부족하시면 그 어떠한 특정 직무와 진로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뭘로 쌓는다 그랬죠? 네, 신의 한 수 나가야 됩니다. 신의 한 수. 뭘로 쌓는다 그랬죠?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고용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청년 구직자들이 특정 직무에 관련된 직무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국가기관 전략 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특정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액 무료예요. 전액 무료. 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국가기관 전략 사업 우리가 보통 국기라고 이제 그 약칭을 쓰는데요. 이 사업에 참가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당 매월 31만 6천 원에서 41만 6천 원의 연수수당까지 줍니다. 밥값, 뭐 교통비 이런 것도 줍니다. 그렇게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직무 교육을 받아서 일본으로 취업을 한다면 땡큐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또 우리 특정 어문학부 전공자들 어떤 전공이 있냐면 독일어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네, 독일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독일, 제가 방송에서 한번 또 안내해드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일본과 동일하게 인력 부족난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고자 우리 1970년도에 우리 국제시장의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간호사나 뭐 광부들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IT 그리고 엔지니어 직무 분야로 우리 독일에서 독일어를 사용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줄 아는 IT 엔지니어 전공자들을 많이 대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실명도 밝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 석사까지 했어요. 석사까지 했고 금년도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한 30살 정도 됐어요. 이 친구가 김땡땡군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국내 취업을 했어요. 국내 취업을 했는데 국내에서 건축회사에서 2년 경력이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업에 성공을 했고 이제 10월 달에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정식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 월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중앙대학교 석사했습니다. 건축공학 전공이고요. 경력 2년 차예요. 한국 나이로 남자 나이 30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30살입니다. 월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월 4천만 원입니다. 월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은 250만 원부터 100만 원, 1000만 원, 월 급여가 250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 급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올라가는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같은 이런 외국어 대학교에 독일어 전공자들이 독일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많이들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독일 같은 경우도 저희 방송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IT나 엔지니어 분야에서 한국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어 전공자가 넌 독일에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독일에서 선호하는 직업군이 IT나 엔지니어예요. 근데 내가 내 역량이나 커리어 분석을 통하니까 IT나 엔지니어 쪽으로 하는 게 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노동부의 국가기관 전략사업으로 들어가서 특정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특정 기간에, 일정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이수해서 어플라이를 띄우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청년들이 이걸 모릅니다. 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보통 이제 외국어 대학교도 있고 요즘 뭐 전문대도 있고요.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신흥국가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K무브 사업에서 신흥국가로 우리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선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미 우리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는 GYBM이라 그래서 우리 글로벌 영 비즈니스 멤버라 그래서 GYBM 사업으로 글로벌 창업과 과정으로 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과 같은 국가의 신흥국가의 해외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우리 대우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라 그랬죠?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 좀 뭐랄까요? 이런 전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어학이 베이스가 깔려야 되고요. 왜? 천재 들어가면 취업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취업 비자 받으려면 베트남어와 인도네시아어 해당 국가의 그 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네, 언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베이스가 깔리고,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신입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국가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요, 본인들이 엔트리 레벨로 신입으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나 운영 책임자 혹은 기술자, 전문가 집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어떤 경력자들이 들어가시는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최소 연봉 3,5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 접근하시는 게 되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언어들을 가진 이제 그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언어만 가지고 접근하시기에는 부족하잖아요. 아직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방송 중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마 캐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문학부 전공자라면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자가 진단하셔서 직업군 설계하시고 그에 맞도록, 아직 재학생이라면 뭘 해야 되겠죠? 네, 1번 뭐죠? 네, 부전공 하셔야 됩니다. 네, 부전공을 꼭 끌고 들어가세요. 안 돼요? 복수전공 끌고 들어가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연계전공 끌고 갑니다. 연계전공. 그것도 안 돼요. 희망 직무 분야에 관련된 교과 과정을 6학점 이상 이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 얘기했죠.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J비자, H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은 영어는 잘하지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했다는 근거에서 미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제한입니다. 그런데요, 부전공을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거나 연계 전공도 못했어요. 못한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적 증명을 갖고 오라 그럽니다. 제가 성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교과 과목을 들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공 필수 말고요, 교양 과목 들은 거 있어요. 근데 교양 과목 중에서 상경계열 관련돼서 수업 들은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상경계열 관련된 학점을 6학점 이상만 되면요, 비자 발급 가능해요. 여러분 팁이죠, 그죠?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연계 전공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희망하는 직무, 희망하는 진로,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교과 과정을 전체 4학년 다니는 동안 6학점만 이수하더라도 여러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괜히 뭐 하면 되죠?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쫄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직업방송의 광고에 보면 쫄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쫄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지 못했으면 희망 직무에 관련된 내가 교과 과정을 얼마나 이수를 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요. 또 어떠한 게 필요하냐면 내가 어문학부 전공자인데 난 복수 전공, 부전공 관련 전공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 관세사 가지고 있어요. 나 회계사 관련들 자격증이 있어요. 즉 우리나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공식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그 자격증을 앞세워서 취업으로 다시 해외 취업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력이에요. 나 어문학부 전공자인데 나는 해당 필드에 대해서 난 마케팅 관련 직무 분야로 경력이 한 3년 정도 돼요. 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나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외식산업 분야에서 난 아르바이트를 이만큼 해봤어요. 나는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F&B 서버로 나는 이런 쪽으로 경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 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즉 내가 전공이 아니지만은 다양한 경력이나 경험들 그리고 아르바이트 활동들을 통해서 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다시 어문학부 전공자고 내가 일본에 가고 싶고 가령 뭐 독일에 가고 싶고 내가 특정 직무 분야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된 전공이나 정보와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제가 뭐라 그랬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고용 정책으로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통해서 특정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자. 네, 단 미안합니다. 사설은 안 됩니다. 프라이빗 스쿨 말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정 교육 과정에 이수한 자들은 그 교육 과정의 어떤 교육 내용과 수료증, 서티피케이트를 제출하고 내 교육 과정의 그 교육원에 이제 강사들이 있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교수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서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내 직업 방향성을, 직무 방향성을 그리고 취업에 관련된 비자를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막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나 처음부터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화면을 통해서 한눈으로 조금 만들어놨는데, 자, 제가 쓰는 작전입니다.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늘 작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쭉 보시면 제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취업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국내 유일의 해외 취업 전문가고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 전문기관도 제가 글로벌 잡센터도 운영한 지가 지금 15년째가 되는데 저는요 해외 취업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성공 취업이라고 보세요. 성공 취업이라고 보시고요. 국내 취업을 하든 해외 취업을 하든 국내 외국 기업에 취업하든 어디든지 취업하면 됩니다. 어디든지 취업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예 나 국내 취업하겠다, 해외 취업하겠다 이렇게 관점 잡지 마시고 난 성공 취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렇게 성공 취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제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가 진단합니다. 셀프 어널리시스를 여러분 먼저 끌고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자, 커리어 분석합니다. 도대체 나는 전공이 무엇이고 부전공이 뭐고 복수 전공이 어떤 거고 나는 어떤 교과 과정을 이수를 했고 그 교과 과정의 어떤 성취도가 어떻게 되고 나는 뭐 아르바이트는 어떤 걸 해봤고 난 경력은 어떤 게 있고 대외 활동 어떤 거 해봤고 동아리 활동 자격증을 뭘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분석하는데요 A4지 한 장가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방에다가 큰 전지 붙여놓으라고 붙여놓고 지금까지 생각날 때마다 그 전지 볼 때마다 내가 했던 거 다 적어놓으라고 해요. 예, 그런 커리어 분석을 통합니다. 그리고 뭐가 따라 들어가야 되죠? 역량 진단 따라 들어가야 되죠. 내가 외향적인 성향인지 내향적인 성향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이거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안내드렸는데 내가 과연 옛날에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 편의점에서 옛날에 대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 해봤어. 근데 과거를 회상을 하겠죠? 그럴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1번 나 재밌었어. 재밌었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하는 일이 뭐죠? 고객 관리하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럼 물건 가지고 찍 하고 이제 계산해주고 가죠. 그걸 전문 용어로 씁니다. CS, Customer Service. 그다음 뭐죠? 고객 관리하죠. 예, CRM도 들어가죠. 요즘 뭐 편의점에 가면 그 편의점 카드들 있잖아요, 그죠? 할인 카드도 있고 정리 카드 있죠. 그걸 통해서 내가 CRM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찍 하고 찍죠. 그건 당연히 뭐죠? 포스로 연결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일정산합니다. 당연히 포스, ERP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죠. 우리 매장에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하죠? 물류 관리 들어가죠. 재고 관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이만큼의 어떤 직무 역량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커리어 분석해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거 재밌었어요. 재밌었으면 뭘로 들어가야 되죠? 이걸 직무 역량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걸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 분석과 역량 진단을 따라 들어가줘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 나 어문학부 전공자야. 그러면 내가 뭐 중국어 전공자입니다. HSK는 5급 이상. 그다음에 일본어 전공자예요. JLPT N2 이상은 정도는 돼줘야겠죠. 뭐 내가 영어 영문학 전공자예요. 그러면 토익 850점 이상, 토스 레벨 7 이상, 뭐 오픽은 얼마 정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당연히 스펙으로 따라가 줘야 되겠고, 세 번째로 따라 들어가는 건 뭡니까? 내 진로와 직무 선정하는 거, 그죠? 그다음 네 번째 뭐죠? 미래 직업군. 오늘 제가 우리 그 스튜디오에 우리 저희 방송 한국직업방송에 오면서 우리 청년 구직자랑 같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관광경영학인데, 이 친구는 지금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직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즉 관광경영학, 하스피탈리티 전공을 했지만 이 친구는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는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나 이런 쪽이 본인이랑 역량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이 친구는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객 관리를 한다면 달라지겠죠. CRM을 끌고 들어가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CRM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양질의 고객을 만들어내고, 우리 어떤 회사에서 가장 구매율이 높은 게 무엇인지, 높은 고객들이 뭔지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CRM 쪽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바로 미래 직업군까지 설계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BSW라는 회사를 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뷰티 제품에 관련된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 가서 이 친구는 CRM을 해요. 당연히 뭐 관광 경영, 하스피탈리티 직무 분야에서 고객 관리, CRM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전공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빅데이터와 같은 어떠한 또 다른 스킬을 갖다 콜라보레이션으로 또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뷰티 산업 쪽에서 내가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관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와요. 그럼 이 친구의 미래 직업군은 뭘까요? 네, 뭐 로레알, 아모레 퍼시픽, CJ 올리브영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데 지원하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내가 해외가 아니라 국내 한번 찾아보세요. 국내의 목표 기업을 선정을 하고 그 목표 기업에 대한 인재상을 분석하고 공채는 언제인지, 이 기업은 어떠한 부서에서 인원을 채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뭐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에서는 어떠한 인재를 채용했고 자소서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나왔는지. 쌤, 이런 질문 많아요. 쌤, 그런 거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한국직업방송이 있는데, 한국직업방송에서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공채 특집 분석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채용을 했고 자소서 항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 방송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내 커리어와 내 역량, 내 스펙을 가지고 내가 선정해놓은 목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겠죠. 부족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네, 부족하죠. 정보와 지식을 쌓습니다. 네, 내가 선정한 목표 기업과 내가 선정해놓은 직무와 진로 방향성의 정보나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걸 쌓아야 되죠. 뭘로 쌓으실래요? 자격증도 취득하시면 좋고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제일 큰 건 뭐가 있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와 국가기관 전략 사업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돈 쓰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 받아가면서 특정 직무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심지어 자격증까지도 여러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청년 구직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재직자들도 재직자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액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눈을 크게 뜨시고 인터넷 검색 막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방향성을 찾아 나가요. 이렇게 방향성도 찾고 부족한 정보와 지식도 정부 지원을 통해서 막 쌓아 나갑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가 지식들이 막 쌓이고 내가 자신감이 막 붙기 시작하죠.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취업 준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취업 준비 서류. 지금은 이제 2017년도 하반기 공채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여러분. 네, 다시 쫄지 마세요. 지원해 보세요. 연습이에요. 여러분 이력서 100통, 150통 쓰는 것도 여러분들 스펙입니다. 그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의 어떤 인재상도 보고 내 진로와 직무 이런 것도 찾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스펙입니다. 스펙.
예. 그래서 내가 취업 준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취업 준비 서류 이력서, 자소서만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장 과정. 우리 청년들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가부장적인 아버님 밑에서 일남 이녀의 뭐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소서 5대 항목,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지원 동기 및 포부. 지금은 그렇게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2014년도, 2015년도부터는 직무 중심 채용으로 해서 당연히 직무 역량, 직무 적합성, 글로벌 역량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공도 보고요. 본인들이 어떠한 자격증이라든지 직무 역량, 경험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 자소서도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나는 뭐 영업을 갈 거예요. 영업 마케팅을 갈 거예요. 저는 무역 물류 회사에 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소서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력서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가 지금 쌓는 거 다 이력서에 쓰라는 법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건 빼세요.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했는 거, 제가 아르바이트 했는 거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성하라고 하는데, 아니 무역 물류 회사에 지원하고 뷰티 회사에 지원하는데 MT 포지션 지원하고요. 뭐 회계 직무 분야, 뭐 인사팀에 지원하는데 아니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는 거 이거 왜 집어넣습니까? 이런 건 빼자는 거예요. 예, 즉 커리어 분석을 하면 다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 분석을 하면 이 특정 직무가 내 미래 직업군 설계할 때 내 직무 역량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올 거라니까요. 그걸 잡아서 여러분 작성합니다. 뭘 작성하시냐면 1번 이력서. 이거 뭐 이왕 쓰는 거 레주메도 한번 작성해 보죠. 이미 저희 한국직업방송의 취업영어 전문가 그리고 저희 성공취업 X파일을 통해서 레주메 커버레터 작성하는 거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 여러분 번역기 잘 되어 있어요. 번역기 돌리세요. 번역기 돌리시고 그 문법이 안 맞는지는 주변에 보면 외국인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 아니면 안 되면 저희 한국직업방송 아니면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 문의하세요. 그럼 저희 취업 영어 전문가들이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자소서 씁니다. 당연히 레주메, 커버레터 같이 따라 써야 되죠. 그 다음 여러분 뭐 들어와야 되냐면 포트폴리오 들어옵니다. 포트폴리오. 특히나 테크니션 직무 분야를 가지신 분들, IT라든지 뭐 이공계열 전공자들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하시고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국제관계학이라든지 또 뭐 이런 해외에서 인턴 했던다든지 뭐 해외 봉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모아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보세요. 그걸 한국어로도 만들어 보시고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어학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다른 타 전공자들을 비해서 어학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해당 언어로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여러분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따라 들어가죠? 추천서. 추천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Reference letter와 Recommendation letter가 나갑니다. Reference letter는 내가 일을 했던 고용주로부터 받는 거. Recommendation letter는 내가 교육받았던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수님으로부터 받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Reference letter와 Recommendation letter와 같은 추천서까지 준비합니다. 그 다음 뭐 따라 들어가죠? 증명서 나와야죠. Certificate. 당연히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어학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학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공인 어학 성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표 뒤에다가 다 첨부시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기간이 만료가 됐더라도 첨부하세요. 예, 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지났다. 일단 첨부하세요. 예, 공인어학 성적은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크게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걸 과거에 해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비유닉, 차별화 전략,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증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 꼭 첨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가는 게 뭐냐면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를 제가 준비를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실제 우리 청년 구직자가 자기소개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셀프 자기소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와, 쌤, 이만큼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이만큼 준비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금년도 하반기 공채가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에서 최소 3,500명, 최대 7,000명 정도를 채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2016년도, 2017년도를 비교를 하면 2017년도 상반기 공채는 이미 2016년도 하반기 공채보다 채용 인원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인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 공채는 2017년도 금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낮아 들어갔어요. 다시 2016년도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33만 명이에요. 근데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에 신입으로 채용한 인원이 2만 9천 명입니다. 31만 명이
뭐 어떤 직업군이 가지고 있을까요? 31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33만 명 졸업했는데 2만 9천 명 채용했다니까요. 그러면 2017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31만 명에다가 2017년도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까지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자 삼성을 예를 든다면 금년도 하반기 공채가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3,500명에서 7,000명을 채용하겠다 삼성전자에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몇 명이 지원할까요? 도대체 몇 명이 거기에 지원할까요? 삼성전자에 지원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비유니크한 뭔가의 차별화 전략과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온라인 입사 지원서를 썼지만 나도 온라인 입사 지원서 썼어요. 하지만 나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이력서, 자소서, 추천서, 뭐 포트폴리오, 뭐 증명서, 심지어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까지 만들어서 여러분 우편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네, 삼성전자 인사팀에 우편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당연히 버리시겠죠. 네, 또 보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봅니다. 누군가가 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열정을 가지시면 이 청년 취업 절벽에서 우리 청년들 분명히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성공 취업을 하는 겁니다. 성공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부족한 정보와 지식을 쌓고 그걸 준비를 하면서 내가 취업 서류를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성공 취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요. 분명히 내가 부족한 걸 느껴질 겁니다. 제가 저희 방송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 취업으로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서류 전형과 면접에 갔는데 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 안 되겠다. 내가 글로벌 역량과 직무 역량과 인턴십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 전공과 부전공, 보숙 전공, 연계 전공을 통해서 진로 직무 방향성에 맞도록 해서 해외에서 경험을 한번 쌓아보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바로 이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입니다. 뭐 무조건 해외 인턴, 해외 취업 간다고 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문학부 전공자들 특징들을 쫙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다시 경영학과, 국제통상학 같은 복수 전공을 이미 이수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배들한테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커리어 분석, 영양 진단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어학 실력엔 자신이 있으나 진로나 직무 방향성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설계하셔야겠죠? 설계하는 방법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끌고 들어갔습니다.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협력개발 관련 업무에 취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시려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부합한지 안 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라는 겁니다.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일단 학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계셔야 되고요. 경력자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2년 정도는 무급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현실을 잘 보세요. 이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어학의 실력이 좋다고 이렇게 국제기구로 접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현실상 맞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공기업 취업에 희망을 하지만 NCS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NCS 시험을 열심히 봐요. 공기업에 가려고. 아니 NCS 시험에 NCS 책을 사서 그걸 보면 뭐합니까? 면접에서 깨지는데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문학부 전공자들도 공기업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NCS, 직무 역량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설계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문학부 전공자들은 어학 실력엔 자신이 있지만 직무 경력이나 정보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 어학에 자신 있어요. 나 직무도 내 가고 싶어요. 예, 하고 싶다는 거죠. want to be, 그죠? 근데 아직은 내가 그런 경험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특정 직무에 관련된 부족한 지식들을 우리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 나간다라면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커리어 분석과 정보와 지식을 쌓아서 내가 취업 준비 서류까지 만들어내고 내가 해외 취업에 접근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만들어놨어요.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해외 취업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국가가 어디냐면요. 1번 미국. 말씀드렸죠. 미국은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이론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인 J비자나 H비자 발급 제한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 어려운 국가가 바로 호주예요.
호주. 호주는 이미 금년도 4월 달에 호주 정부에서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호주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인 457 비자를 폐지시키겠다 발표가 났는데 적용하는 시점은 2018년도 4월 달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만 호주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 부족군에 관련된 직업군을 선정하기가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전공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보와 지식을 쌓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호주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 어려운 국가가 바로 캐나다 국가예요. 캐나다는 제가 뭐라 그랬죠? 캐나다는 취업을 하게 되면 LMIA, 노동역량시장평가서, 레버 마켓 임팩트 어세스먼이라는 서류를 받고 취업 비자 받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민,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점수 100점 중에서 67점이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뭘 보냐면 나이가 몇 살인지, 학벌이 어떻게,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취업한 회사는 내 전공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나 연계 전공이나 뭐 관련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이걸 커버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캐나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 따라 들어가는 게 바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냐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내 전공과 내 직무에 따라서 취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 있는 기업에서 운영 관리자나 중간 책임자, 기술자, 전문직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 전공과 미래 직업군, 진로 방향성에 설계하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면 관리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영업팀의 어떤 관리자. 예, 그러니까 내 전공보다는 조금 직무 중심으로 조금 많이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국가 쪽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좀 이제 청년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이 첫 엔트리 레벨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 따라 들어가는 게 이제 뭐 홍콩과 같은 대만 이쪽입니다. 이쪽은 뭐 다양한 산업 직종도 있지만 홍콩과 대만 같은 경우는 무역 물류 산업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계열도 여러분 포인트로 잘 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독일.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전공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독일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IT나 엔지니어 산업 분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가산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네, 일본. 일본 제가 일본 취업 편에 제가 안내해 드릴 때 제가 일본어로 몇 마디를 했는데 일본어 중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와타시노 세가쿠가 요코미마스까라고 합니다. 와타시노 세가쿠가 요코미마스까라고 합니다. 아마 일본어 전공이신 분들이 이걸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시는데요. 내 성격 좋아 보이니? 이런 말인데 이게 일본어에서 조금 슬랭으로 좀 빠지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본어 전공이면 더더욱 좋죠. 왜? JLPT N2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은 뭐죠? 인력난에 빠져 있지만 특별적으로 기술 취업 비자라든지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받을 때 선호하는 직업군이 바로 IT나 혹은 엔지니어 직무 분야로 어떻게 해요? 기술계 아웃소싱 기업으로 취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테크노 프로사에서 기술계 아웃소싱 기업인데 아마 일본의 최대 규모고요. 그 IT나 엔지니어와 같은 이런 기술직들이 직원들이 엔지니어만 7,000명이 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가 그랬죠. A, B, C, D, E라고 그랬죠. 기업의 등급이. 우리나라는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가지만 일본은 A, B 등급에 취업을 하셔야지만 급여, 4대 보험, 숙식, 심지어 교통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일본은 18만 원에서 23만 원 기준으로 월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200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D등급이나 E등급에 취업을 해버리면 숙식이나 이런 걸 제공 안 해주죠. 비자, 보험 이런 거 제공 안 해주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받아서 일본에서 여러분 생활하려고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3개월, 4개월,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취업을 하실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이런 어떠한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자,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가장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네,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싱가포르 편에서도 안내를 해드렸지만 싱가포르는 전공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공보다 뭘 선호하냐면 개인의 역량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요, 다인종 다문화 국가라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가에 있는 인종들이 와서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파이낸스부터 무역, 물류, 뭐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 영업,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어떤 이런 산업 분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뭐 중국어 전공하시는 분들, 영어 영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싱가포르에 취업을 해요. 당연히 싱가포르는 공용어는 영어고 모국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 전공한 친구들은, 그죠? 영어는 부족하지만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영어 영문학 전공자들은 영어는 잘할 수 있지만 영어가 당연히 공용어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 또 싱가포르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아랍 쪽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이 싱가포르에 정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문학부 전공자들이 조금 해외 취업을 접근하신다면 저는 늘상 추천해드리는 국가가 바로 이 싱가포르예요. 굳이 내가 전공에 많이 조금 포커스를 안 두고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내가 순서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제가 방금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문학부 전공자들 취업 방향성을 설계하는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무와 부서에 대해서 짧게 조금 안내를 해드릴 텐데 직무 부서부터 먼저 찾습니다. 다른 전공자들은 이걸 배우는데 어문학부 전공자 이걸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경영기획전략, 뭐 재무회계, 세무, 예산부서 제가 저희 방송 통해서 한번 안내해 드렸죠. 인사, 노무, 총무, 영업, 마케팅, 구매, 자재, 무역, 물류, 그리고 생산관리, 그다음에 IT 등과 같은 이런 어떠한 기업의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해 보세요. 나는 경영, 기획, 전략은 안 맞아요. 나 책상에 일하는 저 있기가 안 맞아요. 그러면 IT라든지 세무회계나 이런 것들은 안 맞겠죠. 이렇게 혼자 크로스 체크하다 보면 내한테 잘 맞는 직업군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직업군을 통해서 내 인더스트리 진로 방향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과연 그러면 해외 취업 채용 정보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잡센터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채용 정보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K무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잡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해치바 카페에서 실시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문의사항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방송을 잘 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멘토링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글로벌 잡센터로 여러분 문의하시면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문학부 전공자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셨습니다. 내 진로와 직무 방향성만 설계한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성공 취업하실 수 있으니까 자, 쫄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시는 그런 대한민국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